제가 민법을 보고 있는데 회독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에서 쓰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노베이스입니다. 저는 참고로 노베이스고 이과를 나왔어요. 이공계 계통이고, 그래서 교양으로 대학에서 법을 배운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좀 어렵고 낯설고,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1회독을 빨리 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개괄적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기출문제에서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소수더라고요. 아무래도 문제를 만들 때 법을 옳지 않게 고치는 것이 힘드니까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하면은 5가지 선다 중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민법을 읽으면서 답이 되는 선지, 옳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선지를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는 식으로 해서 1회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법이 끝날 때마다 이 파일을 필요하신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일단 민법 일반에서는 관습법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있더라고요. 2010년 문제인데 관습법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출문제로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권법이라면 이제 어떤 물건의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관습법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인 관습, 그냥 그리고 사실인 관습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인 법은 아니죠.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관습법은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관습법도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은 물권 법정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한다.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물건의 창설을 허용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째, 권리에서 1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복구 청구권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좀 알아듣겠죠. 계약을 해제, 이제 계약을 깰 때 도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청구권에 대해서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았다는 거겠죠. 채무를 진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해제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궁핍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신의 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신의 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과실상계를 이제 뒤에 있는 상계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해배상에 의해서 과실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과실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계약을 깨. 그런데 이 계약 깨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실로 인해서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린 지문이잖아요. 어디에서 틀렸냐? 이게 판례인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허용되어서는 안 된대요. 이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가 틀린 거예요.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다 보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또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서 책을 약간씩 컨닝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도 신의 칙과 파생 원칙에 대한 문제거든요.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 시 그 사이에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적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행할 때 실행할 때 그 사이의 간극이 큰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그러니까 궁핍해졌다는 거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얼핏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자기한테 뭐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면 계약 파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과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2번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 뭐 궁핍이라든지 이런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을 한다는 거는 약속이고 그걸 지키자고 하는 건데 내가 좀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 불이익이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뿐만 아니라 일반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도 모아도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책에서는 해설을 좀 보자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협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인.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 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의 미성년 후견인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뒷부분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미성년일 때는 복수가 될 수가 없고요. 성년이 되면은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1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요. 2번은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은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죠?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은 별도의 심판 없이 종료한다.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종료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 없이가 아니라 심판하고 종료하는 거죠. 종료 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어머니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어서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와 그자 사이의 이해에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잘 보시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친권자가 어머니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자 사이는 그자라는 거는 미성년자를 말하겠죠. 이에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사이에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한테는 불이익을 준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친권자에게는 불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이에 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인 보겠습니다.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뭐 소송 같은 거겠죠. 그 소송을 계속하는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됐다.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위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가 잘못됐느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자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는 법원에 실종 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은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간주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간주된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자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 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이를 수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된다 했는데 사망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실종 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한 주의 시점이 오타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에 사망 간주 시점, 오타가 아니네요. 그냥 사망 간주의 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후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설을 보자면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후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뒤에 말이 틀렸네요.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무효가 될 수 없다. 무효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3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것을 요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쉽습니다. 반드시가 틀렸어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것을 요한다.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요한다 이고, 주민등록법에 있지 않은 주소를 써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곳을 쓰면 되냐면, 이 해설서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좀 약간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단어 같은 거,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사망간주의 라는 그 언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